자, 그러면 116페이지 펴 보세요. 남북국의 발전 부분을 이제 할게요. 자, 요 남북국의 이제 발전에서 이제 남국은 이제 신라를 의미하고 뭐 북국은 바다를 의미하죠. 자, 그러면 보면 자, 여기 뭐 남북국 시대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는데 쭉 넘어가서 자, 세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당은 백제를 멸망시킨 후에 그 땅에 5개 도독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들 개편해서 웅진 도독부를 하나만 남기고요. 그 7주 52년을 둬서 당의 영토를 삼았다. 그리고 사비성에는 유인계가 10,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머물렀고요. 그리고 유인계가 이제 웅진 도독을 임명하여 주도권을 총괄하게 했다. 웅진 도독으로 임명되어 주둔군을 총괄하게 했다. 이때 신라도 그 사비성의 군대를 주둔시켜 당군과 연합해서 백제 부흥운동을 진압했는데 장차 당의 원조를 받아 고구려를 정복할 신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운징 도독부를 설치하면 안 되죠. 신라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신라 입장일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뭐냐면 그냥 묵인하는 식으로 이렇게 넘어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당은 신라의 계림 대독부를 설치하고 신라왕을 계림 주 대도독으로 임명하죠. 그래서 이제 신라를 당의 한 도독주로 삼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은 의장의 아들 그 부여융을 웅진 도독으로 임명해요. 그러니까 선인계에서 이제 다시 부여융을 웅진 도독으로 임명을 하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무왕과 함께 웅진에 있는 치리산에 가서 해맹을 해. 해맹이라는 것은 예전에 춘추 전국시대 때 하늘에 맹세를 지내는 의식이죠. 그래갖고 이제 서로 맹세를 지내고 서로 이제 소나 그 말의 피를 이렇게 입술에 닦는 그런 행위인데 그 해맹을 누구하고 부여윤과 그 다음에 문무왕하고 같이 하는 거야. 치리산 해맹을. 그리고 누구한테 누구 앞에서 유인계 앞에서 유인계는 당나라 그 황제의 명을 받은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 자, 이건 뭐냐면 운징도독부는 하나의 행정기구에 불과했는데 그 망했던 왕자가 와가지고 그 운징도독 이름으로 와가지고 부유용하고 하고 신라고 했다는 거는 백제를 다시 부흥시키겠다 당나라가 그리고 신라를 견제하겠다 그 의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뭐냐면 신라 문무왕 입장일 때는 상당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쪽팔린 거고 망했던 어떤 그 뭐냐면 왕국의 왕자가 와가지고는 자기가 동등하게 이렇게 맹세를 하고 해명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이제는 한번 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야. 그래서 그 치의상의 그 해명 있죠. 이거 좀 외워두세요. 치의상의 해명.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거에. 자, 이것은 백제 부흥운동에 대한 유민들을 무마시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신라가 백제 땅을 지배권을 포기하는 의미가 있다. 두 가지 의미 있다는 거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고구려 멸망하자 당은 그 땅에 9개 도독부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42주 100개 현을 소속했으며 평양에 안동도읍을 뒀죠. 이 안동도읍 명칭은 그 고구려 땅에 설치된 도독부뿐만 아니라 백제와 신라 땅에 설치된 도독부를 포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동이라는 의미가 동쪽을 안정시킨다. 그래서 당나라 6개 도읍 중에 한 개죠. 그래서 이는 한반도에 대한 당의 완전한 지배를 유도한 것이다. 자, 지금까지 삼국 통일을 위해 싸운 신라로서는 백제와 고구려 동등한 입장에서 당의 지배 속에 녹인다는 것이니 신라가 당군 축출을 위한 통일전쟁을 전개한 건 당연한 거다. 자, 신라는 고구려를 멸망시킨 직후에 공군한 대당 항쟁을 벌였고요. 그 다음에 신라는 백제의 옛 땅을 수복하기 위해서 고구려 왕족이었던 안승과 손을 잡고 금마저 오늘날 익산이죠. 익산에 뭘 세웠죠? 보독국을 세웠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보독국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결혼동맹과 관련돼 갖고 그래서 보독왕으로 이제 임명을 하고 그리고 고구려 부흥군을 그 대당항쟁에 이용하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신라가 백제의 옛 땅을 점령한 뒤에도 당군의 침략이 격화된 가운데 신라는 치열한 대당항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이 대당항전 과정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뭐냐면 매소성하고 기볼포 요 내용이 있죠. 그래서 매소성은 지금 양주다가 되는데 엄밀한 양주는 아니고요. 그 북쪽의 연천 부근이에요. 연천 부근. 그 한탄강, 임진강 있죠. 그 부근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볼포는 오늘날 뭐 금강 하류죠. 그런데 그 당시 이 매소성과 기볼포에 동원된 부대들은 엄밀한 당구는 별로 없어요. 주변에 있었던 그 뭐냐면 말갈족 군사들 있죠. 이들은 동원했어. 예. 그래서 크게 격파했고 결국에는 이제 그 한반도 안에 당군의 세력이 위축돼 갖고 원래 안동도부에 있었던 것을 평양에 있었는데 어디로 옮겼죠? 요동소 옮기게 된 거야. 예. 그러면서 한반도에 물러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신라가 반도 안에 지배권을 확립하고 그 다음에 상국통을 이루게 되었다. 이런 내용인데 자 그때 이제 그 뭐냐면 국제 정세도 같이 봐야 돼. 왜냐면 그 당시 당나라가 신라에 하고만 싸운 게 아니었어요. 어디만 싸웠는데 또 토본하고 싸웠어. 저쪽에. 그리고 주요 전선은 토본이었어. 그래서 당나라 주력권이 토본을 막는데 집중적으로 했고 그때 이제 뭔가 싸워가지고 또 토본한테 깨지고 그때 우리가 백제계통이 이제 흑지상제 와갖고 이제 하작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전선은 그 신라는 부수적인 거였어. 그러니까 당나라 일제 올 때는 주적군들 다 거기에 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신라에 보낼 봉사들이 없다 보니까 당나라 본군을 보내는 게 아니라 주변에 말갈족들 이용해갖고 쳤거든요. 제대로 되겠나.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가 이제 몇 번 깨지니까 신라하고 이제 뭐 하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끝나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신라도 또 대당외교를 잘해가지고 당나라한테 좀 체면을 세우는 방향으로 외교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물러나게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 밑에는 이제 뭐 삼국통일 의인데 아까 좀 했으니까 이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발해의 공국 보죠. 자, 발해는 고구려의 구장이었던 대조영이 만주지방에 세운 나라이다. 대조영은 고구려 멸망한 뒤에 오늘날 영주 조양이라고 하는데 이 조양은 어디 있는 도시냐면 여기 보면 요하가 있죠. 이 요동이고 여기가 이제 요소예요. 요소. 네. 요소의 중심 도시가 어디냐면 영주예요. 조양.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어. 왜 여기 있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당나라가 만주 지역을 장악하고 고구려 멸망시키고 만주 지역이 고구려인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고구려는 어때 다민족 국가잖아요. 여진족도 있고 뭐 거란족도 있고 말갈족 그 당시에는 말갈족, 거란족 뭐 등등 다양한 민족도 있어. 이 민족들의 지배층이나 주요 핵심 분자들을 어디도 다 이주하게 살기면 영주에 모여 살게 한 거야. 일종의 3인 정책이지. 그래서 이들이 이제 결집을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때 거기에 있었던 이진충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진충이라는 사람이 그 영주를 점령하고 당나라에 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당나라 또 군대를 파견하고 혼란 가운데 이 당나라의 통제가 느슨해지니까 그 당시 고구 유민을 이끌고 동쪽으로 가서 그 동문산에서 지금의 도나에 근거로 해서 나라를 세워요. 그리고 이게 진국을 세웠다. 이게 번합진자인데 이게 원래 그 중국 측의 기록이고 진국이는 이제 떨칠진자 아니냐. 중국 애들이 좀 약간 깎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거 아니냐 했는데 하여튼 이게 발해의 건국이다. 이렇게죠. 그래서 이제 발해라는 명칭도 엄밀히 말하면 중국 애들이 갖다 붙인 명칭 발해 국왕 해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불렸는지는 몰라. 다만 일본 사료나 이런 데 볼 땐 고려 국왕이라고 했으니까 자기 자신을 이제 자기 나라 고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예. 다만 중국 측 기록에는 안 남아있어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학답을 못 하는데 자 발해는 중국 동부에 있는 돌굴과 연결해요. 당의 세력을 견제하고 713년에 당과도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점차 영토를 확장시켜 송화강 유형의 만주평에서 한반도 동북부 지역까지 옛 고구려 땅을 회복했다. 자, 발해 국민의 기저가 된 것은 뭐죠? 말갈족이에요. 예.
그래서 이들 말갈족은 고구려 지배를 받고 있다가 다시 발해가 세워지니까 그에 예속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발해 지배층들은 고구려인으로 중축했고 또한 많은 고구려인들이 말갈인과 함께 뒤섞여 살았다. 발해 무왕 때 일본에 보낸 국서 이거 중요하죠. 복고려 지국어 예전에 고려 땅에 거주했고 유부여 유습 부여의 유습이 남아있다. 그래서 요걸 볼 때 이제 스스로 고려국이라고 칭한 것은 발해가 고구려의 계승의심을 나타나 볼 수가 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발해는 일본과 교류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 나중에 설명했지만 이제 국제 고립을 이제 탈피하려고 일본과 무역도 많이 하고 사신도 많이 발견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무왕이 수소 고려국왕이라고 했어요. 예, 그 스스로 고려국이라고 칭했죠. 고려국왕은 문학 때 칭한 거고, 하여튼 고려국, 고려국왕이라고 이렇게 칭한 것 자체가 그 발해왕들이 자신을 뭐라고 생각한 거야? 고려 후손이라고 생각한 거고, 그 당시에 국호도 아마 고려이시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어. 다만 지금 그 발해인들이 남긴 자기네 역사가 지금 남아있지가 않아. 그래서 구당서, 신당서에는 자기 발해라고 됐기 때문에 발해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예. 안타깝죠. 근데 중국이 당나라 입장 올 때는 자기가 멸망시킨 발해를 다시 부흥해가지고, 아니, 고구려를 다시 부흥시켜가지고 또 고려라고 칭했던 국가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발해라고 명칭을 붙이는 것도 있을 것 같아. 하여튼 이거는 뭐냐면 더 많은 이제 사료가 이제 발견되면 좀 밝혀진 문제고요. 자, 하여튼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는데 발해를 접근하는 관점이에요. 이건 좀 접근하는 관점인데 발해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게 글씨를 제가 똑바로 쓰려고 해도 이게 미끄러져. 전자펜 같은 거 예전에는 이게 또박또박 쓰셨거든요. 펜이 그런지 아니면 촉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별로 안 좋아요. 삼성 거 쓰지 마세요. 진짜 삼성 S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자, 하여튼 일본 보통 이제 중국 같은 게 있죠. 지금 중국은 동북공정에 입각해서 발해를 누구의 나라로 보죠? 말갈의 역사다. 이렇게 보고 있어. 이 말갈은 오늘날 어디와 관련된 거야? 만주족이죠. 만주족은 지금 중화민족에 속하 있죠. 중국의 주장에 따르면. 예. 그 다음에 러시아는 얘네들도 말갈족의 역사로 봐요. 말갈의 역사다. 발해 역사는. 왜냐면 러시아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연해주 지역 있죠? 특히 연해주는 예전에 흑수말갈이라고 불렸던 새들이 이제 근거지야.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소수민족의 역사로 취급해야지 연해주 일대를 뭐냐면 자기 땅으로 이제 역사적 역사적인 어떤 연원을 거기서 찾을 수 있잖아. 연해주의 역사 뭐냐면 연고를. 그래서 지금 흑수말간이 관련된 나니안족인가 나니크족인가 있어요. 그게 러시아 소수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역사도 만들어야지 그 지역, 그러니까 연해주 땅을 자기 땅으로 확실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인데, 일본은 좀 약간 우리 입장 비슷해. 지배층은 고구려인. 그 다음 피지배층은 뭘로 보죠? 말갈인.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입장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입장은 똑같아. 지배층은 고구려인, 피지배층은 말갈인. 그래서 각국이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이게.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어요. 중국에서는 말갈을 자기 역사에 편입시켜서 만주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했고, 러시아는 연해주 지역에 있는 소수민족 있죠? 그 역사를 연결시켜서 해석함으로써 연해주 지역을 장악하려고 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비슷비슷하고요. 아이고 갑자기 나오는데, 아마 일본이 그 당시 만주국 시대 때 발해 역사를 좀 연구했어요. 근데 만주국이 포론한 게 뭐냐면, 만주국이 이제 포방한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도 지금 강조하는 다민족 사회 이런 것들, 다문화 있죠. 다문화를 이제 강조해. 다민족 사회. 그래서 만주족, 일본인, 그 다음에 조선인이 같이 모여 사는 사회.
국가. 그러다 보니까 지배층은 고구려, 그 다음 피지배층 말갈인 하면 다민족이 어떤 국가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반해도 다민족 국가다. 만주국도 다민족 국가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고고학적 발견을 살펴보면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접근하는 방식이 되게 뭐냐 정치적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정치적 가설을 해놓고 그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같아. 예,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고 우리가 접근한 만해사도 그렇고. 근데 뭐 이것까지 얘기할 필요 없고요. 그랬더니 이런 게 있다. 예전에 문제가 나왔다. 그런 것좀 파악을 해주시고 제 생각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요즘에 좀 동북공정과 관련되고 반대 입장이니까 반대는 우리나라 역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예. 자, 그 다음에 남북군의 관계를 보면 남북 국가의 관계, 그러니까 신라와 반의 관계를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좋을 때도 좋고 또 나쁠 때도 나쁘고 그랬어요. 지금 남한과 북한처럼 판문점 가서 막 악수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비틀리면 막 대포 쏘고 폭탄 날리고 그런 관계였어요. 비슷비슷해. 자, 보면 통일신라와 반해는 똑같이 7세기 후역부터 10세기 전기에 거쳐서 대동강과 원산만에 있는 국경선을 두고 국경선이라는 게 이것도 못하네. 예. 자, 국경선을 두고 한반도 만주지방의 남북국 형세를 이뤘다. 그래서 이제 통일신라는 물론이고 반해도 고구려 유민이 중심이 된 건국된 나라이므로 그 양국은 모두 한국 민족의 국가임을 다름이 한국적 국가라는 점에서 한국 민족의 국가 한국 민족? 한민족이 낫겠죠. 이게 뭐 한민족의 국가라는 점에서 다름이 없었으며 여기에는 이들이 남북국을 보는 까닭이 있다. 비록 통일신라 지배권이 한반도에 국한되어 불완전한 민족통일 수밖에 없었지만 옛 고구려 영역인 만주지방이 고구려 유민에 의해서 바다가 세워지면서 한국 민족의 역사는 그대로 만주 한반도의 무대로 계승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있는데 이제 신라 반해 관계를 이제 보죠. 신라의 반해 관계 키워드는 친선과 대립이 교차됐다. 지금의 남북한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친해졌다가 또 싸우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반해는 건국 직후에 700년에 대조영이 신라에 사신을 보냈고 신라는 대조영의 제5품인 대하찬 간등을 뭐냐면 주어 친선관계를 유지했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자, 왕한테 뭐냐면 중국도 아니고 신라가 대조영이 오두품 간주였는데 대하찬 간주를 줬는데 대조영이 고맙습니다 받겠어요? 자존심 상해서 안 받지? 근데 이 말이 어디 나와 있냐면 채치원이 쓴 글에 나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친선관계를 맺었다고 보다는 틀어질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아니 오품은 대하찬 간주를 주는데 신라 입장에 너네는 내 신하다 이런 의미 아니야. 근데 뭐 이렇게 해석되니까 일단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732년에 일어난 당과 바대 전쟁에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때 이제 당나라하고 바대 간의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때 이제 바대는 누구였죠? 무왕이었죠. 그래갖고 이제 무왕이 이제 그 뭐냐면 흑수 말갈 때문에 틀어졌죠. 당나라하고. 그래서 어디를 공격해요? 상동반도를 공격해서 이제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왕의 동생이 저기 건너오잖아. 당나라 망명 가고.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았어. 그래서 당나라가 이제 뭐냐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당공과 신라가 연합을 해갖고 그냥 양동작전 하자. 그래서 저기 남쪽은 신라군이 그다음 북쪽은 당군이 이렇게 했는데 둘 다 깨졌죠. 그러니까 당나라는 마도산 전투에 깨버리고 그 당시 바대군에 의해서 그 다음에 기록에 보면 당나라의 요청을 받아서 신라가 바대 남쪽 공격했는데 실패했죠. 기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눈이 많이 내려가고 돌아왔다.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그 자연재해 관련돼서 돌아왔다는 건 거의 90%가 패했다는 거야. 그걸 돌려서 얘기한 거야. 일단 그래서 이걸 얘기해갖고 이제 신라와 당이 한동안 약간 소원했죠. 싸우고 나서. 근데 이때부터 뭐냐면 친해지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 그 당나라는 이제 바다를 견제하기 위해서 신라가 이제 친해질 필요가 있었고 결국에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났지만 예전에 주기로 했던 대동강 이남 땅을 인정했죠. 그 땅이 어디예요? 폐강진이죠. 그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야. 폐강진을 인정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실패했지만 신라는 원성하고 형동학 때 발해의 사실 파괴 고수를 또 유지했고요. 그래서 신당서의 기록에 보면 발해에 대해 주요 교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5도라고 해서 5개 길이 있거든요. 그 중에 5개 길 중에 신라도가 있었어. 신라. 그래서 신라도는 어디 있었냐면 되게 이제 자 여기 남경 남해부가 있죠. 여기부터 해갖고 이렇게 해서 저기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태백산맥 영동 지역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길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신라도죠. 신라도. 자, 그래서 신라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었고 신라의 국경도시였던 청천곡 지금의 덕원에서 발해의 동경 용호부까지 한 30개 역이 있었다. 이런 것들에서 상설적인 어떤 교주가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게 여기까지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발해하고 친선관계와 관련된 내용이죠. 대하장 간직을 줬고 그 다음에 또 신라도가 있어서 서로 교류했다. 그 내용이고 근데 이 뒤에 그러나부터가 뭐와 관련된 거죠? 뭐냐면 대립하는 관계야. 이게 이제 시험문이 나왔죠. 요번에 한번 읽어보면 자, 당 중심의 국제 질서 속에 양국의 대당 위종 외교는 상호 간의 대립 관계로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도 대립 관계 이제 있는데 897년에 이 벗어나게 됐다가 이거 맞나? 뒤에 문장하고 그러니까 당 중심의 국제 질서 속에 양국의 대당 위종 외교는 상호 간의 대립 관계를 벗어나게 되었다? 이게 좀 약간 말이 안 맞지 않아요? 문맥상 안 맞죠? 그러니까 상호 간의 대립 관계를 벗어나게 상호 간의 대립 관계를 분열일으켰다.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대당 위종 관계.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뒤에 문장하고. 자, 하여튼 보면 897년 당에 간 발해 사신이 신라 사신보다 윗자리에 앉을 걸 요청했다 거절된 무슨 사건이 있었죠?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쟁장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906년에 신라의 최치원이 발해의 오광창보다 채원이네. 채원인이 그 오광창보다 당 빈곤가 요 빈곤가 나오죠. 그래서 등차 성차를 앞서자 때마치 당에 사실 온 오광창의 아버지 오소도가 아들의 석차를 좀 올려다 청원했다가 거절당한 등재 서유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쟁장 사건이고 등재 서유 사건은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예문에 있어요.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뭐가 나온 거죠? 빈공가가 나는데 이게 빈가인데 이게 공짜가 빠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주인 게 아니라 당 빈공가인데 당의 빈공가인데 거기 빈자에다 공짜가 빠진 것 같아요. 예, 그게 맞아요. 그래서 자, 이래서 이제 양국과의 대립의식이 나타났다. 자, 그러나 이제 발해는 멸망기 때 신라 친선관을 맺고 외교적 교섭을 벌였다. 그래서 거란의 공격을 받은 발해는 911년 신라의 사신을 보내 결혼. 그래서 서로 뭐냐면 그러니까 서로 원조를 요청을 했고, 신라는 이를 수락했으나, 이라는 사실은 양국이 같은 운명공투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락은 했는데, 그때, 원조 요청을 이제 수락은 했어요. 근데 군대는 안 파견했어요. 예. 근데 또 거란사에 보면 또 다른 기록이 있어. 신라가 이제 발해를 공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했다. 그런데 그것도 앞뒤가 안 맞아. 예. 근데 있긴 있는데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새로이 건국한 고려도 발해와 혼인 관계를 맺었고 발해가 이제 멸망한 후에 왕족과 귀족들이 그 당시 고구려 계통의 지배층이 고조로 기부해 주자 고려 태조는 이들 발해 유명을 받아들여 후대했으며 특히 발해 왕자 대강령이 오니까 왕계라는 성을 줬죠. 그래서 왕실의 제사를 받들고 이들은 동족 의식이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도 너무 성 중에 대시가 있어요. 대시. 후에. 그래서 이 대시들이 이제 거란족이나 이런 것들 싸울 때 큰 하락을 하거든요. 왜냐면 얘네들 거란족을 한번 싸워봤잖아. 그래갖고 거란족 1차 침입 때 안윤진 전투가 있어요.
이 안흥진 전투에서 이제 활약했던 그 장군과 군사들이, 장군이 뭐냐는데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예전에 그 거란에서 쫓겨서 나왔던 반의 후손들이야. 그 장군이 이제 사용했던 그게 검차라는 게 있어, 검차. 그래서 검차는 뭐냐면, 수에다가, 이게 수가 있으면, 그 앞에 창을 끼워놔요. 빼곡하게. 이거 왜 이렇게 끼워넣겠어요? 거란 쪽도 뭐죠? 기병이죠. 그러니까 기병이 달려오면 일종의 검차를 들이대고, 이게 검차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대가 있어요. 그래서 들이대면 기병이 뭐예요? 달려오다가 그 말이 창에 목이 찔리겠죠? 떨어지면 그 뒤에 있는 보병들이 이제 달려들어가고 죽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 많은 이제 도움을 줬다고 그래요. 하여튼 대시, 그래서 지금도 대시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이 뒤에는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예. 이거 뭐, 자, 통일신라의 발전과 정치 경제. 발해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도 있어요. 예. 뭐 사회 문화적으로 이렇게 문화사도 있으니까 그때 좀 보고, 통일신라의 발전 볼게요. 자,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비약적으로 이제 발전했고, 그것은 고구려 백제 및 당가 항쟁했던 정력을 모든 그 안으로 쏟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전쟁을 했는데 이제는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 에너지를 이제 내부 잔속, 내부 정치기구나 사회체제 정비하는 데 이용했다 그거죠. 그래서 신라는 확대된 영토와 인구를 지배하면서 국력을 신장시켜 정치적 발전을 도모했다. 삼국통일의 신라의 발전에서 획기적인 계기가 됐던 것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무효왕 이유를 각각 중대, 하고라고 해요. 이전에 구별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다. 그래서 신라사는 무효왕 이후의 중대 또는 하고라는 새로운 시대를 출발했다. 자, 이 신라사 시대 구분 외워두셔야겠죠?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자, 여기에는 이제 약간 부연 설명하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있는데 삼국사기는 신라사를 뭘 기준으로 얘기했을까요? 얘는 혈통을 기준으로 얘기했죠. 혈통으로. 그다음 삼국유사는 삼국유사는 왕명을 어떻게 살 것인가 기준으로 했어. 그래서 삼국사기를 보면 상대, 중대, 하대가 있는데 상대는 누가 지배했죠? 성골이. 중대는 무려왕계 진골 세력들. 그 다음에 하대는 내문왕계 진골. 이렇게 나눴죠. 근데 이제 성골 개념 자체가 여기는 뭐냐면 박학거세부터 성골이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학계에서 그렇게 안 봐요. 되게 4세기 때 내문왕계가 집권하면서 형성된 걸로 보고 있어. 그러면 박학거세가 왜 처음부터 성골을 이렇게 적어놨냐? 이건 뭐냐면 거치부의 국사 있죠. 어차피 삼국사기는 국사라는 거치부의 국사나 신라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걸 저번으로 해서. 그래서 거치부의 국사는 누구 중심이냐면 진골 중심 역사예요. 근데 진골이 있으면 그 위에 있는 성골도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마치 성골과 진골이라는 개념이 박혁거세처럼 때부터 있었던 것처럼 기술돼 있으니까 그 내용을 삼국사기에 그대로 받아들인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거를.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삼국유사는 이제 보면 삼국시대 때는 지증왕까지는 이제 뭐냐면 요 전반적으로 뭐냐면 지정은 약간 제기지만 삼국시대 때는 정통왕, 왕명을 사용했죠. 정통왕명. 뭐 거서관, 차창홍, 이사근, 마리간. 근데 이제 요게 버프왕 때부터 진덕여왕까지는 눈여겨보면 이게 뭐예요? 버풍부터 진덕은 법명이에요. 병명. 법명이 뭐예요? 병명. 그건 뭐냐면 불교식 뭐냐면 명칭이죠. 그래서 진흥 그 다음에 진덕 이런 말은 그 당시 불교에서 벌쳐진 병명이야. 그래서 따로 이름은 있어요. 이름은 근데 잘 안 알려져 있고 병명만 알려져 있죠. 그 당시 살아있을 때 붙인 명칭이야. 근데 삼국사기에서는 기독이 좀 잘못된 게 뭐냐면 법풍, 진덕, 뭐 성덕 그런 거를 시호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건 틀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건 병명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하고를 유교식 왕명이죠. 대표적인 제도가 뭐예요? 시효제도죠. 네, 시효제도. 시효제도는 왕이 죽거나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 그 뒤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평가를 해가지고 이름을 붙인 거죠. 예, 그 무효왕은 그 당시에는 자기가 무효왕인지 몰랐죠. 죽은 후에 이제 그렇게 불려진 거예요. 문왕도 마찬가지다. 예, 시효제도는 이미 고구려는 초창기 때부터 있었고, 백제는 동성왕 때부터 이제 시작됐고요. 신라는 무효왕 때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는 안 나왔지만 무효왕을 또 태종, 그렇죠. 태종 무효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에 태종이라는 것은 이거 시호가 아니죠. 이건 뭐죠? 묘호죠. 그래서 왕이 죽으면 그 뭐냐면 그 죽으면 왕이 죽으면 육체는 능에 가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살아있는 영혼 신은 그 영혼은 어디 가요? 신주 딴지 가죠. 신주. 그래서 그게 이제 신패에다가 적어놓은 그 뭐냐면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묘라고 해요. 그래서 태묘나 종묘에 있는 그 묘에 있는 그 신패 신주 있죠. 신주에다 적은 것을 묘라고 한다. 원래는 이제 예전부터 중국에 있었던 제도인데 그걸 이제 정비한 게 당나라 때 이후에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거는 조종제라고 운영되죠. 조는 조종용. 조는 나라를 건국했거나 외침을 극복한 인물 왕들 조라고 붙이고 종이랑은 그냥 덕이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조용하게 있는 듣보잡 같은 왕들은 다 종이다 갖다 붙여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조종제는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는 거야. 황제국만이. 중국만이 붙일 수 있는 거야. 중국만이. 근데 건방지게 신라가 뭘 붙인 거야? 무효왕의 태종을 붙인 거야. 그래서 이게 나중에 좀 약간 외교적 문제가 됐나 봐요. 신문할 때 들어와서 너희들은 왜 우리나라 그 이태종 이세민을 똑같은 묘를 하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적질이 들어왔나 봐. 그래서 서로 간에 그때 이제 기록에 안 나왔지만 합인지 뭐 해갖고 태종 때까지만 뭘 쓰자 하고 태종 무효왕 이후에는 다시 묘제가 없어져요. 그 후에는 다 뭐만 쓰죠? 시효제만 써. 시효제만. 그러다 무효제가 다시 조중제가 부활된 건 언제 때죠? 고려. 그 다음에 조선도 또 하죠. 조선은 자칭 제국이라고 해놓고는 이 묘제만은 그대로 써요. 황제 예법인데도 불구하고 쓴다고요? 그게 좀 예외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통일신라 시대 때 유일하게 묘를 쓰던 것은 태종 무효왕이다. 그쵸. 중국에서 딴짓거니까 태종 무효왕 때만 쓰고 그 후에는 안 쓰게 되죠. 예. 그래서 예전에 한번 수능 예문으로서 그게 한번 나왔어. 언급됐었어.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신라의 통일 이후에 나타난 커다란 변화는 무효왕계 왕통이 계속되어 전제 왕권이 확립된다는 거. 요게. 그래서 이제 중대 때는 특징이 뭐냐면 요 중대 때는 무효왕계가 완전 장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진골 안에서도 무효왕계가 왕통을 장악해갖고 다른 계통을 쳐냈어. 그래서 이제 무효왕계가 자신의 어떤 권한을 강화시키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 근친혼이에요. 근친혼. 신라가 예전부터 근친혼이 있었죠. 계속. 예. 그래갖고 뭐 자기 사촌끼리 결혼하고 삼촌끼리 결혼하고 김유신도 자기 조카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조카하고 결혼해가지고 애들 몇 명씩 낳았잖아. 60살에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근친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무효와 함께 좀 자기의 어떤 뭐냐면 왕통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실의 그 축소를 깨. 그래서 제일 한 게 근친혼인데 그래서 이때부터 1골과 2골이 나눠지죠. 1골은 뭐야? 자기끼리 이제 무효관계끼리 해가지고 근친혼을 해가지고 낳은 애들 1골이라고 하고 2골은 그냥 다른 귀족들, 진고 귀족들이 해갖고 2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2골은 왕이 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다만 뭐만 될 수 있죠? 관료 귀족들만 될 수 있고 1골 안에서만 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실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 점점 축소화돼. 권력을 배타적으로 공유하려고. 이런 형상들은 신라 중대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고조 시대도 있었죠. 고조 시대도 있었고 고조 초기 때
근친혼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 이집트도 있었고 그다음 뭐 저기 메소포타미아 왕실도 있었어. 그 남말까지 막 결혼하고 그러잖아 그 당시에. 고려 초창기 때도 그랬어. 근데 고려 초창기 그러다 보니까 근친혼의 문제점이 뭐예요? 서로 결혼하다 보니까 이복 동생하고 결혼하고 우리식으로 개족 보지 않으니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핀폴로 태어나. 별로 안 좋아 상태가. 그러다 보니까 자손들이 어떻게 가? 수가 줄어들죠. 그래서 성종 때 들어가면 거의 뭐냐면 왕씨 혈족들이 거의 축소돼.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현종 넘어오면서 이게 어떻게 되죠? 왕자만은 다른 이성 그 이성 그 귀족들 있죠. 그가 결혼을 하죠. 그러면서 다시 왕손이 어떻게 돼요? 후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현종 이후부터.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있긴 있어. 하여튼 근친혼이 그 당시 행해졌다. 이게 교과서에 또 나와 1고 2고 나눠지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진골 출신이지만 김유신의 후원을 받아 상대들 비단의 말란을 진압하고 이게 좀 말이 안 돼. 진골 출신이지만 여기에 중간에 뭐가 빠져 있어 지금. 진골 기준 출신, 그러니까 진골 출신이지만 약간 이제 뭐냐면 소외됐던 가야계 출신이었던 김유신의 후원을 받아. 요 말이 빠진 것 같아 지금 이게 문장 자체가. 상대 등 비단의 난을 진압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상대는 비단의 난은 언제 났어요? 성동여왕 말기 때 그랬죠. 그때 성동여왕이 이제 그 비단의 반란 때 뭐라고 비담이 주장했냐면 여자가 왕이 되니까 개판이다. 그렇게 주장하잖아. 그 말 듣고 이제 충격을 받았나 봐. 그래서 끽 죽고 그 다음에 진덕여왕이 이제 또 여자 왕이 된 거야. 근데 진덕여왕 7년 있다가 이제 그 다음 왕이 이제 뭐냐면 그 태종 무용왕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그때 상대던 알전을 억누르고 실력으로 왕위에 올려서 태종 무용왕이 되죠.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 예문에 나왔어요. 예. 자, 그래서 태종 무용왕은 대고구려 백제전을 가정해서 전제 정치를 감행했고 그 과정에서 직계자손은 왕위에 올라 왕권의 전제를 진행했다. 그래서 문무왕 때 통일되고 신문왕 있죠. 이 신문왕의 업적 부분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 부분은. 예. 그래서 나올 때가 됐어. 예. 최근에 뭐 이상한 데만 나온다고 해서 기본은 놓치고 이상한 데 파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문제 유형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기본은 깔고 그 다음 이상한 데 봐야지 요거 놓치고 신문왕은 모르는데 뭐 어디 문무왕이나 어디 이상한 왕 호소왕 거 업적을만 보고 앉아있고 그러면 시험에 뭐 떨어져 이런 사람들은. 예. 그래서 이 신문왕 업적을 좀 보면요. 자, 신문왕은 이제 즉위하자 곧바로 신문왕 1년에 그 장인이었던 김홍돌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 김홍돌의 모욕 사건을 진압하는 계기로 해갖고 그와 연결된 귀족들 대규모 수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제 왕권을 확립을 했고 그 다음에 중앙의 정치기구와 이제 군제를 정비하고 지방제도인 구조 오소경도 정비를 하죠.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경제정책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뒤에 있으니까 좀 더 보고요. 성도왕을 거쳐서 경도왕이 이르러 전제왕권이 더욱 안정되어 통일신라 극성기에 이르게 되었고 그 다음에 경도왕은 부왕인 성도왕의 위협을 기르기 위해서 성덕대왕 신종을 만들어요. 성덕대왕 신종. 그래서 이런 당시에 강력한 왕권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간부와 지명을 한식으로 고치죠. 중국식으로. 이걸 무슨 정책이라고요? 한화 정책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뭐 한산주 같은 걸 한주 이런 식으로 외자. 왜냐하면 중국 애들이 그 한 글자 외자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지방 명칭이라든지 그 국명이라든지 다 뭐예요? 외자를 쓰죠. 이름조차도 한자를 정한 성도 하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 그래서 근데 여기는 단순히 명칭만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명칭과 함께 체제 정비도 같이 했죠. 중국식으로 중앙 집권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진국이족들의 반발이 많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문제 생기는데 그 다음에 불국사와 석굴암을 창건해서 당시 신라의 정치 권력과 문화 영향 발전을 가시했다. 그래서 그 경도왕 때 한화 정책 내용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그 13년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좀 봐두세요. 자, 무효관계 중대왕권 잘 나타난 것이 이제 마지막 왕이었던
중대 마지막에 해공왕이죠. 그래서 해공왕 때 처음 만들어진 오모제다. 오모제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건 중국식 그 장례법이에요. 중국식 제사 제도와 관련된 거죠. 우리는 그 신라도 예전에는 자기나 고유의 제사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당나라와 교류하는 거 나당 동맹 맺은 중에서 뭘 받아들였냐면 중국식 오무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무제는 뭐냐면 주례에 의하면 그 오무제가 있고 칠묘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무제, 칠묘제, 오무제는 제후의 그 예법이고요. 그 다음에 칠묘제는 누구의 예법이죠? 이거는 황제의 예법이야. 황제의 예법. 예. 그렇게 있는데, 자, 오무제는 이제 어떻게 중국의 오리지널 예법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 자, 중국의 예법에 의하면 일단 불천지주가 있어요. 불천지주. 이 불천지주는 자기 조상들 왕실에서 뭐냐면 기가 센 놈, 기가 센 놈이었는데 그 건국한사. 그래서 불천지주예요. 그래서 얘들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누가 불천지주겠어요? 이성계죠. 이성계 제사는 매년마다 사당에서 지내, 종묘에서. 그리고 이제 불천지주 한 명 놓고, 그리고 어떻게 누구하고 같이 지내면 이제 사대를 같이 지내요. 오무제는. 그래서 이제 뭐냐면 고조할아버지, 중조할아버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해갖고 사대를 기점으로 해요. 그럼 그 이전에는 이제 왕들 뭐냐? 이거는 뭐냐면 이제 한꺼번에 제사죠. 예. 그 여기는 길마다 챙기는 거야. 뭐 고조할아버지 제사, 중조할아버지 제사, 뭐 할아버지 제사, 아버지 제사를 길마다. 그러니까 제사가 몇 번 있었어요? 5번 있었죠. 불천지주 5번 했고 한 6번 있었겠다. 왜냐면 요건 한 번만 지내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이제 그 한꺼번에 할아버지 그 전에 선주도 하는 번. 그러니까 6번 한 번 종합 제사를 지내고 불천지주 하나 지내고 그 다음에 4명의 그 제사를 같이 지내는 거야. 이것이 나중에 조선시대 사대부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들 1년에 한 6번, 7번 지내는 거야. 좀 제사하면 또 제사 지내고. 그래, 이런 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칠묘제는 황제예법인데, 이 황제예법은 좀 약간 불천지주를 몇 명을 두냐면, 불천지주 3명을 둬. 3명을 두고, 나머지 이제 자기 기준으로 해갖고 4대를 보는 거야, 4대. 황제예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통일신라나 조선은 오모제를 냈고요. 그 다음 칠묘제는 그 고조만 했어요. 우리나라. 고조는 내제 외양체제를 냈죠. 안은 황제체제고 밖으로는 제후체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조 안에서는 7명 칠묘제를 줬어. 그래서 이제 불춘지주 3명 누굴까요? 왕건. 일단 그 다음에 왕건의 아들이 해종이 있죠. 해종.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명이 현종이야. 왜 현종이 갑자기 튀어나오냐면 현종 때부터 이제 왕통이 좀 약간 바뀌어요. 신라계통으로. 뭐냐면 거기 그 왕비 계통이 신라계통이 들어가면서 좀 현종 계열로부터 쭉 이어가거든요. 그래서 현종 계열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3명 지우고 그리고 4명 4대는 그 중국시대로 자기를 기준으로 해갖고 중조할아버지까지 고조할아버지까지 지내는 거야. 예. 그게 원래 중국식 오리지널 판인데 문제는 요때 해공왕 때는 좀 약간 이상하게 지냈어. 그래갖고 어떤 식으로 지내냐면 그 고조할아버지가 안 끊어. 불천지주를 1명을 둬야 되는데 2명을 뒀어요. 누구를 둘까? 무열왕과 문무왕을 둬. 무열왕과 문무왕을 두고 그 해공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그 자기를 기준으로 할아버지 때까지 그러니까 무열왕, 문무왕, 2명을 뒀다. 3명을. 그러니까 미추왕은 저기 뭐냐면 내문왕계 김씨의 어떤 선조 중에 미추왕 두고 그 다음에 그 무열왕, 문무왕 이렇게 두고 2명을 두는데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만 두는 거야. 이거는 왕실 개념이 어떻게 돼요? 더 축소돼. 자기 직계만 이제 인정하겠다는 거야. 직계만. 그래서 5대가
두는 게 아니라 사대를 두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에 2대를 두기 때문에 직계만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 중국식 제도하고 맞지가 않는 거죠. 약간 직계관념을 상당히 강조했다. 이렇게 있네. 그래서 밑주왕을 김씨 시조 삼고 태주 무영과 문무왕을 두고 이들을 이제 세세 부의 지종, 아까 불천지주 있죠? 영부하고 자기의 부 성동왕과 경동왕을 신묘로 해서 했다. 오묘를 했다. 이건 중국식 제도하고 안 맞죠? 중국식 제도는 몇 대까지 둔 거예요? 4대 고조할아버지까지인데 이제는 2대만 두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조할아버지를 공유할 수 있는 중조할아버지를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은 나라는 관련 없는 왕족에서 왕실에 배제하겠다는 거죠. 어디만 인정하는 거야? 할아버지만 인정한 같은 할아버지. 그래가지고 성도강 때만 같은 친족 범위로 두고 왕실 범위로 이렇게 축소시킨 거야. 그럼 권력을 독점하겠다는 거지. 그 안에서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자, 이때 이제 중대는 무효관계에서 전제왕권을 하기 때문에 이를 봤던 정치 안정을 기할 수 있었다 했는데, 근데 이거는 약간 좀 그런 것 같아. 내 해석은 좀 그런데 이분이 죽은 분이죠. 이게 뭐 따질 수도 없는데 이거는 이제 왜냐면 해공왕이 어릴 때 저기에서 이게 8살, 8살 때인가?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뭐냐면 섭정을 했죠. 해공왕 때 왕권이 아니 급락한 거야. 그냥 떨어지고. 그래서 96각간에 나뉘고 결국 나중에 반란 때문에 죽잖아요. 예. 그래서 요건 해석은 좀 약간 저도 요건 부분은 해공학 때 해석은 맞진 않은 것 같아요. 직조 개념과 뭔가 그 권력을 독점하려는 것은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 됐죠. 예. 그래서 요거는 통론 부분에서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자 보고 그 다음에 정치제도 정비에 관련된 내용 볼게요. 통일후 중앙관제는 종래의 주요 행정인 집사부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됐고 세도의 이제 우리방부, 열작부 등등등 간부들이 형성됐고 많은 간원들 증진됐죠. 그래 이에 따라 신라 정치기구는 이부에 해당은 위하부, 그 다음에 호부에 해당은 창부, 그 다음에 예부, 병부, 그래서 형부에 해당은 제2방부, 자의방부, 우의방부, 그 다음 등등등등. 그 육전 조직을 맡아고 했다. 그래서 육전 조직을 통해서 14부를 만들었죠. 14부. 그 다음에 집사부도 하대에 들어가면 집사성으로 습격됐죠. 예. 그 장관도 중시에서 시중으로 격상됐다. 근데 이게 동시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하대는 이렇게 했고 하대 흥동학 때 일어났고 장관이 중시에서 시중으로 바뀐 거는 경동학 때예요. 그거는 여기 마치면 하대에 다 바뀐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흥동왕이 그 뭐냐면 오는 어디와 연결되죠? 집사성 이 부분과 연결된 거예요. 예. 그리고 중시에서 이제 시중으로 바뀐 것은 언제 때다? 경동왕 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집사성이 여러 이제 간부를 총괄하게끔 기능이 확대돼서 생긴 변화다. 자, 이에 따라 이제 통일신라는 중앙정치기로서 집사성을 중심으로 운영이 됐고, 자, 요 14부가 명칭이 있죠? 네. 그래서 쫙 보시면 12부밖에 없어요. 12부밖에. 근데 요 두 부는 이제 제가 잊어먹었는데 두 부가 더 있어요. 네. 그래갖고 이 두 부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당제의 모방에도 불구하고 신라의 정치제도는 독자적인 특성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 독자적 특성 당의 최고 권직기구는 삼성을 본따서 집사성을 마련했고 원래는 이제 삼성이 있어야 되는데 단일성 체제죠. 집사성 혼자인 단일성 체제를 이루고 있다. 자, 단일성 체제를 이뤘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시중의 지위도 낮았으며 이는 정통률 상대된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사서의 국무총괄 기능도 약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래서 또 중앙간직도 당의 육정조직을 모방했지만 그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가령 관리의 간등을 간장한 위하부의 기능이 그 당제의 2부의 큰 차이 있는 것이 두려진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 당시 골품제도가 강했기 때문에 그 위하부 여기죠. 관리 간등 같은 거 인사를 담당하는 기능이 그렇게 별로 세지를 못했어. 어차피 골품제도 하에서는 될 놈이 되는 거야.
금수저가 금수저 되고 세습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인사제도가 의미가 별로 없어요. 네,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그 있고 신라의 가문 그 격에 따라 성 다음에 부와 부로 구분되는데 골품제의 제약 때문에 갈린 인사가 적었던 신라에서는 격이 나는 위화부를 격이 낮은 위화부로 충분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주요 관직들은 주로 이제 세습이고 주로 하이직 관직이나 실무직 관리들만 이제 인사 이동을 한 거죠. 요게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자 명칭 끝을 보세요. 네. 여기는 이제 성이 있으니까 이제 이걸 제외하고 요 부계열 있죠. 요 부계열은 뭘까요? 부족족 계통이죠. 네. 부족족 어떤 성격이 강한. 그래서 이거는 골품제를 바탕으로 한 거야. 누가 장악했어요? 여기 진골이죠. 진골이 장악한 걸 보면 병, 예, 창이야. 자, 병은 군사고 얘는 의뢰고 재정인데 군사와 재정은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도 중요해요. 국방부하고 재정부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정을 진골들이 장악했어요. 요 부가 있고 여기 부는 무슨 부죠 이거? 간청부죠. 그래서 이제 행정실무든 여기 있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볼 때 요 부와 부족적 부와 간청부 중에 어느 게 더 힘이 클까요? 끝까지 있는 기관이니까 여기가 끝까지 있는 기관이죠. 부족적 부가. 예.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래서 신라사의 어떤 특유한 골품제 때문에 실제로 삼성제도가 제대로 운영을 못했어요. 이 부와 부의 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위화부도 마찬가지다. 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와 같이 신라의 정치제의 특성은 귀족세의 대표인 상대등과 병부 위주의 정통 권력 구조의 그 지속과 당제를 그대로 채용할 수 없었던 신라사의 미수성이 원인이 있다. 이 미수성은 뭐 때문에 일어날까요? 골품제 때문에 일어난 거죠. 자, 그 다음에 시중은 한 명이었으나 기타 간부의 장관은 대개 2명이었고 그다음 이들이 정치적 존재로서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실무는 1차 차관인 신양과 경이 담당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육두품 계열 사람들이 담당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각부의 장관들은 뭐냐면 진골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담당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징이 뭐냐면 겸직제야. 여긴 안 나왔지만 겸직제가 있어요. 겸직제는 그 고려시대나 그 다음에 조선시대도 보여요. 그래갖고 되게 이제 그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제일 높은 게 당상관이 각 간부의 수장이 되죠. 근데 당상관을 많이 배출하면 또 뭐냐 돈을 많이 줘야 되니까 서로 겸직을 하잖아.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겸직제를 같이 해요. 겸직제를. 각 수장들을 그냥 몇 명이 겸직을 해보죠. 진국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예? 돈 때문에? 여기는 돈 때문에보다는 이걸 겸직하면서 특정 그 권력 핵심부들이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요. 겸직제가 있다. 이런 것들은 좀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신라의 지방행정 조직을 볼게요. 구주 오소경 제도가 있죠. 자, 구주 오소경 여러분들 알다시피 언제 마련됐죠? 신문학 때 마련됐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구주는 보면 신라 경내와 옛 백제 땅, 고구려 땅을 각각 세주로 둬서 구주를 완성시켰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신라와 백제 땅을 바탕으로 가야 땅을. 근데 고구려 땅은 조금이라도 연고 있으면 고구려 땅을 해서 삼주도 이렇게 좀 예서 만들려고 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삼통 이게 예전 사만 일통이식 있죠.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를 같이 융합하려는 그 정신에서 고구려 땅에 솔직히 신라가 차지한 고구려 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굳이 그걸 북쪽 경계선을 약간 늘려서 고구려 땅에 연구가 있으면 서로 연결시켜가지고 세 개로 분할을 해갖고 만들었던 거죠. 자, 아이고 이게 또 잠깐만요. 이게 얘가 꺼졌네. 예. 자, 그 다음에 새로 편입된 고구려 옛 땅은 이제 북방에 주로 표현시켰다 해갖고 있는데 이 내용이 여기 있죠.
그래갖고 주 18번 좀 보시고요. 자, 그리고 주해 장관도 661년에는 군주에서 총관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군주의 의미는 뭐냐면 좀 약간 군사적 행정적 성격 일치, 그러니까 군사적 성격이 좀 강하죠. 근데 총관의 의미는 좀 상대적으로 볼 때 군사적 성격보다는 뭐의 의미가 강하죠? 행정적 성격이 강해.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도독을 본치죠. 그래서 군주, 총관, 도독을 갈수록 여기 나와 있네. 군사적 성격에서 무슨 성격이 변화된다? 행정적 성격 변화된다. 그래서 이제 이는 당제를 모방해서 종래의 군사적 성격에서 민정장관 성격을 바뀌면 나타날 수 있다. 주 밑에는 군과 션을 설치했다. 그래서 통일전에 군과 촌을 개편해서 했다. 그래서 삼국사기 지진 여기 쭉 해갖고 군인 그 현이 나와 있고 군에는 장관인 군태수가 있고 현에는 현령 또 소수가 있었다. 이들 외가는 모두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로서 통일신라 지방제도가 중앙집권적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주와 군에는 감찰 임무를 맡는 뭐가 있었죠? 외사장이 있었죠. 문무왕 때 파견된. 그래서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구주가 있고 오소경이 있죠. 그리고 요때 개정된 거는 뭐냐면 뭐 상주 이렇게 쭉 있는 거는 이건 경도왕의 하나 정책 때문에 그래요. 네. 경도왕 하나 정책 중국식으로 다 바뀐 거야. 이렇게. 예.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오소경은 금강경, 뭐 중원경, 부원경, 그 다음에 성원경, 남원경인데 소경 제도는 고구조도 있었고 신라시대도 있었어요. 그걸 이제 뭐냐 정비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오소경.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이제 언급한 것처럼 원래 금강가라는 칭호는 예전에 없었어요. 근데 이때 통일신라 시대 때 금강경이 만드는데 세우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전이 뭐 적당한 가야의 명칭을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가 생각난 거야. 이때 금강경 관할 구역이니까 그러면 금강가 이름 붙이자 해서 후대 명칭을 붙인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삼국 유사에 나온 금강가야는 후대 붙임이고 후대 1차 사료 중국 사료나 이런 거는 뭐라고 이제 주로 구야국, 가국, 난가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있어요. 예. 자, 하여튼 이런 게 있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소경은 소경제도 있죠. 통일 이전에도 이미 실시했던 제도죠. 그래서 신문왕 때 오소경 제도가 완성이 됐고, 그래서 오소경 제도는 이제 그 명칭이나 위치를 보아 중도, 남북 방향에 맞춰 설치되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설치됐냐면 여긴 배경은 안 나오는데 신문왕 때 원래 수도를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냐 경주에서 달구벌로 옮기려고 했어. 달구벌. 경주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잖아. 또 그 주변의 땅이 좀 적고 그러니까 좀 분지 쪽으로 벌자가 들어가면 평야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하여튼 달구벌 옮기려고 했는데 달구벌 오는 날 어디죠? 대구로 옮기려고 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귀족들이 너무 반대가 심한 거야. 죽자 살자고 달려든 거야. 그러니까 전제망권을 깨했던 신문왕조차도 이건 도저히 안 되니까 그만두고 대신에 대안으로 뭐냐면 우리가 세종시 만든 것처럼 오소경제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오소경제도가 이제 역할이 뭐냐 이 역할이 쭉 나오는데 경주가 금성이라고 하죠. 경주 예전에 그러니까 경주가 동쪽에 치우쳐 있는 견함을 보충한 동시에 지방세력을 감시 견제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경의 강제로 정복한 국가의 귀족들을 이주시켰어. 이걸 무슨 정책이라고 할까요? 삼인정책이라고 하죠. 보통. 그래갖고 이들 감시할 필요에 따라서 중앙귀족을 보내 이들 통제하겠다. 그래서 이제 오소경은 행정구역의 의무보다는 정치적 문화적 필요에 따라 맞는 거야. 그래서 아까 이제 금성이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전에 이제 뭐냐면 그 가야 신라, 백제, 왕신의 지배층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주로 이제 분산을 시킬 때 자기의 근거지와 가까운 데 분산시킬까요? 아니면 좀 먼 데 분산시킬까요? 먼 데 분산시키죠.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이 21번에 있어요. 21번, 주 21번.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앙소궁에는 강수와 우룩 같은 사람도 있었고, 남은소궁에는 고구려이 있었고, 등등.
그래갖고 이렇게 멀리 해가지고 이들을 그 근거지하고 차단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 소경제도가. 주 21번이 구체 예문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군현 오소경 밑에는 일반적 촌이라고 불리는 작은 행정구역이 존재했다. 자, 근데 이때 촌은 자연촌이 아니에요. 몇 개의 자연촌을 묶은 행정촌이야. 그래서 민정문서에 보면 되게 3개에서 4개도 묶죠. 3개에서 4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촌주를 두죠. 촌주. 네. 마을 2장 정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면장? 면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돼요. 면. 자, 그래서 행정촌은 그 지방의 토착적인 유역지를 촌주로 삼고 자치하게 되는데 이 촌주들은 중앙에 파견된 현령의 통제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있고 이거는 어디에 보이냐면 일본 정창원에 있어요. 정창원은 이제 뭐 하는 곳이냐면 일본 항실이 예전부터 받았던 여러 가지 그 선물들을 보관해 놓은 곳이야. 그러니까 일본 애들 특징이 예전 걸 그대로 버리지 않아요. 놔둬. 한 창고에. 그게 이제 나중에 쌓이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일종의 역사적 기록물이 되는 거야. 특히 일본은 해상식구도의 종착역이기 때문에 온갖 물건들이 다 쌓여. 거기에. 그래서 그 예전에 쓴 중국 책, 뭐 일본 거, 우리나라 거, 아라비아 거, 그죠. 근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막 없애잖아. 근데 일본은 보관해놔요. 그 나중에 이제 그 중국에서 없어진 책이 어디에서 발견되냐면 일본에서 발견돼.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없었던 그 예전에 우리나라 신라의 고문서들이 어디에서 발견된 거야? 그 정차원에서 발견된 거야. 자, 여기에서는 이제 이거는 이제 경제 부분은 나중에 하고 여기 사회구조 부분을 보면 서원경 부분에 의해서 4개 촌의 인구 토지 면적에 실려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촌주가 이것을 3년마다 한 번씩 작성을 하죠. 그런 내용을. 그래서 뭐 그 작성한 내용들 보면 모수라든지 인구수, 그 다음에 뭐 논밭 이런 것들 작성을 하죠. 그리고 요때 이제 사용했던 명칭이 결부라는 거야. 요때 결부제를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전 시간에 했지만 결부의 의미가 처음에 어떤 의미다 그랬죠? 면적이란 뜻이야. 그래서 중국의 견묵법하고 비슷해요. 거의 견묵법하고. 근데 고려 후기 때 중국인에 넘어가면서 면적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생산량의 의미가 되죠. 생산량의 의미가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명적에서 생산량의 의미로 바뀌게 된다.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자, 그 다음에 신라에는 특수행정구역인 부국이라는 게 있어요. 부국. 그래서 이제 항부국이라고 있는데 일반 군현과 달리 서구의 정복 과정이 이루어진 피지배층 민족, 피정복자 집단이나 전쟁 포로 집단 거주지로서 재편한 곳으로 이곳을 천민으로 여긴다. 여기에서 이제 좀 살펴볼 게 뭐냐면 고려에도 항소부국이 있죠. 근데 고려의 항소부국은 식량 역초로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써 있지만 고려시대 때 부국제는 식량 역청을 파악을. 식량 역청이 뭐야? 신분상 양이지만 여기 천에서 천대받는 게 증대야. 근데 고려는 근데 신라는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신라도 뭐가 있어요? 부곡하고 향이 있어. 소는 이제 나중에 그 고려시대만 있었던 거고. 근데 이 2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천인설이 있고 양인설이 있어요. 천인설은 요거예요. 네. 그래서 피정복 집단이나 전쟁포로 집단 거주지다. 그래서 이걸 천민서로 생각하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그 행정구역에 살고 있는 천인이다, 천민이다 이렇게 보는데 양인서는 좀 달라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양이네요. 다만 군과 현으로 재편되기 어려운 그 조그만 지역들 있죠. 그 하부 단위들을 뭐냐면 항이나 부국으로 편제하고 했을 뿐이야. 거기에는 관리도 파견하고 간직 침임에도 큰 지장이 없고 그래서 향과 부국은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양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교과서나 그 다음에 여기 통로는 천인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그 교과서 그렇게 적혔으니까 천인설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근데 국정지도서나 좀 다른 책 보면 양인설도 같이 소개하고 있어요. 예, 그건 나중에 지도서 볼 때 좀 더 얘기할게요. 자, 주 9년에도 토착인인 이는 벼슬아 치죠. 이게 관리 중에 가는 어디에 파견된 거예요? 중앙에서 파견된 거고, 이는 이제 지방에 있는 사람도 행정 보조를 해주는 사람인데, 자, 이들 임명해요. 외관을 보충해야겠다. 지방관을 또 토착세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들 상경시켜 간부에 이들 맡게 하는 무슨 제도가 있었죠? 상수위 제도가 있었어. 이 상수위 제도가 고려시대 뭐와 연결된 거야? 기인제도. 기인제도 상수위 제도 특징을 아시죠? 상수위 제도는 그 토착세력들을 이제 불려들여서 이제 한 거고, 기인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 자제들, 호족대 자제들을 해가지고 하는 거죠. 이 기인제도 관련된 것도 나중에 이제 고려시대 때 그 푸셈 자료 있죠? 푸셈에서 상당히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그걸 좀 그때 한번 살펴보게 되죠. 자, 군사조직의 편지해 볼게요. 자, 삼국이 이제 통일이 완성되니까 중앙국을 뭘 만들었냐? 구서당을 만들었어요. 자, 이때 당자죠, 당. 요 당은 부대당자야. 그래서 당의 명칭이 나오면 부대당은 부대란 뜻이야. 이거는요. 자, 서당이라는 것은 모병에 의해서 조직된 군대로서 이미 통일 전부터 있었던데 신문학 때 구서당은 완성됐고 왕경에 주둔하면서 국왕에 직속된 특수부대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구서당이 이제 구성등이 나오는데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옥기색으로 해가지고 신라인, 백제인, 고구려인 부대들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신라인과 백제인, 고구려인, 말갈인 여기 보면 이제 보독국인이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네. 하여튼 고구려인들이 보독국인이죠. 네, 여기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신라, 백제, 보독국, 말갈 민족분력 구성되어 있죠. 민족분력. 그래가지고 어떤 데가 민족융합정책을 볼 수 있다. 구주 오소경과 함께 구서당은 민족융합정책, 4만 1동의식 이런 것들 볼 수 있죠. 요번에 기출문제 나온 것 중에 역교론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4만 1동의식 같은 거 관련돼서 구주 오소경 나온 거 예문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야 되는데. 자, 하여튼 그 관련돼서 민족융합정책 관련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구서당은 통일을 위해 고구려, 백제, 말갈 등으로 이렇게 해서 피정복위까지도 다 포괄하는 부대였다. 그래서 옥기에 따라서 색깔에 따라서 이제 붙여줬고요. 부대 명칭도 그 정한 건 구서당이 이제 국왕이 직속된 이론적인 군사 조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지방군이 나오는데 지방군을 뭐라고 하죠? 십정이라고 하죠. 십정. 그래서 십정은 구주에 각각 하나가 있어. 그 중에 근데 두 정이 배치된 곳이 딱 하나 있는데 여기 어디까 한산주죠. 한산주는 왜 이렇게 두 정을 배치했냐면 거기가 국경 지역이기 때문에요. 폐강지일 때도 한산주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뒀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토지제도 개편을 볼게요.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는 사료와 함께 뭐냐면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사료. 그래갖고 이제 그 사료와 함께 기억을 해두세요. 그럼 사료 내용을 좀 볼까요? 여기서 잠깐만요. 자, 사료를 좀 약간 볼게요. 이게 왜냐면 예전에 기출 사료에 나왔기 때문에 좀 보는 건데. 자, 먼저 그 관련된 삼국사기 관련된 기록들 보면 신문왕이 무무 관료전을 지급했다. 차동으로 지급했고요. 그 다음에 2년 뒤에 뭘 폐지했죠? 노고를 허파했죠. 이게 중요해. 노고를 허파가 먼저가 아니라 먼저 관료전을 지급한 다음에 약간 시간을 줘서 노고를 허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동왕 때는 뭘 주냐? 정정을 지급했죠. 정정을 이제 예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뭐와 관련된 연수, 유답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경도왕 때 종전에 있었던 관료전을 폐지하고 내의 월봉을 없앤다는 건 관료전을 없앤다는 거야.
예. 그리고 다시 노급을 부활한 거죠. 예. 그래서 그 의미를 두자면 이제 경동왕 때 진골귀족들이 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도 있고, 물론 다른 관점도 있긴 있어요. 왜냐면 경동왕 때 한화정책 때 너무 강력한 중앙집권을 하다 보니까 진골귀족들이 반발이 크고 이거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 노급은 그 원래 노급하고 좀 다른 의미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자, 그래서 많은 그냥 읽어보시고, 이 가나다라 있죠. 산업 내용 꼭 기억을 해두시고 순서 외워두시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설명을 더하면 간료전하고 노급을 좀 비교해 필요가 있어요. 간료전, 노급 이게 차이가 뭐냐? 자, 공통점은 직역의 반대급부를 준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공무원이나 교사 되면 공짜로 일하면 하겠어요? 안 하죠. 여러분들 무슨 교사를 하는 공짜로 이거 공부도 안 할 거 아니야. 직영 강의도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겠어요? 다 날씨도 좋은데 놀러 가지 못하고 돈을 주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 당시 간료전이나 노급은 진골귀족들이 공무에 일을 하니까 뭘 주는 거예요? 월급을 주는 거예요. 경제 대가를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급 기준은 공동체적 토지들, 그러니까 이제 간료전에 이제 마을 단위마다 공동 경작을 하는 토지들이 있어. 거기에 이제 거기에서 생산된 물을 가지고 진골 귀족들이 주는 거야. 간료들에게. 그러니까 조선시대가 좀 다르죠. 조선 고려시대는 어떻게 줘요? 아니 거둘 때 예를 들어서 어디 수조권을 행사하죠. 여기 수조권이 토지에 설정된 게 아니라 개인 민호에 설정됐죠. 근데 여기는 토지의 수조권이 어디다? 공동체 토지. 그런 것도 마을 전체 토지에 설정됐다는 거. 자, 간료조는 뭐만 지급하죠? 수조권만 지급하죠. 예. 그런데 이제 노급은 이제 뭐냐면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되게 교과서나 통론에서는 뭐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냐면 조용히 다 지급한다. 그래서 지세, 노동력, 곡물 등 총체적 징수를 한다. 그래서 고대사의 영장을 본 반면에 그 경제사학자 같은 경우 다른 의견이야. 거기 뿌셈이 있는데 명목상은 수조권 지급이지만 지역 지배,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왕족들이 이제 그 지역을 다 지배했던 그런 간행들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조용조 징수다. 그래서 요때 이제 수조권은 원칙적으로는 뭐예요? 수조권이지만 실질적인 것은 지역 지배 간행이 계속 남았기 때문에 조용조 다 징수한다. 그래서 노급 때 경동왕 때 노급 부활은 이런 실질 수조권 지급의 의미다. 그래서 원래 원칙대로 한 거다. 예전에 그 뭐냐면 수조권 외에도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그 조용조를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경동왕 때는 원래 실질적으로 이제 수조권 지급이다. 명목상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래서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근데 요 의견은 그냥 이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시라고요? 두 번째 의견. 그래서 어디 지세, 노동력, 곡물 다 총체로 징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간료전 세습 가능하고 노급도 세습 가능해요. 이거는 이제 뒤에 있는 가전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시가하고 좀 다른 거죠. 원칙상 뭐냐 이건 세습 불가능한 거죠. 물론 간행적으로 세습이 되지만 자 관료전의 징수 방법은 국가 징수에서 관리가 지급한 거고 그 다음 노급은 관리 징수예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더 차이점을 둔 게 뭐냐면 여기 밑에 좀 볼게요. 자 토지제도 변천 과정에서 그 배경이 되는 좀 설명을 할 필요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예전에 시급이라는 게 있죠. 시급. 시급은 이제 왜 주어졌냐면 정복전쟁 와중에서 그 당시 소국을 병합했잖아요. 그 소국의 지배자들에게 뭐냐면 지배권을 아직 뺏지 않고 그 예전에 통치했던 구역을 시급으로 줘요. 그러니까 구 지배층들의 어떤 지배권을 일시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걸 인정해주면 계속 인정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들을 중앙기족으로 편입을 시켜. 그 대신에 이들에게 이제 진골기족으로서 관리를 임명하고 간직을 주고 그러면 월급을 주죠. 이게 뭐겠어요? 노급이에요. 예. 그래서 구 지배층을 간등제로 편입시키면서 뭐냐 그 직무 대가로 노급을 주는데
그래서 당연히 이들이 이제 그 중앙에 있지만 예전에 지배했던 예전 선조들의 땅을 가서 뭘 걷는 거죠? 조용주를 징수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신문왕 입장할 때 중앙 집권 걸림돌이 되니까 뭐만 징수하도록 한 거죠? 관료조를 지급해서 조세만 수조권만 하도 바뀐 거죠. 그때 이제 경동왕 때 다시 노고 부활했다. 이런 개념이고, 근데 이제 신시급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삼국전쟁 중에 있었던 게 아니라 요때는 이제 뭐냐면 통일하는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게 있어. 새로운 귀족세력들에게 신흥 귀족세력에게 이거는 이제 뭐냐면 공로 여부나 왕족에게 주었던 거야. 이 시급은. 그래서 김유신도 이 시급을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왕족들에게도 이 시급을 줘요. 네. 이 시급제도는 고조에도 나와요. 그래서 고조 같은 이 시급을 관리하기 위해서 부를 설치하죠. 이 부. 네. 그래서 왕족들이나 최충원 같은 뭐냐면 건물세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 시급을 주죠. 예, 요것들. 그래서 그 노급이나 관료조는 공통점이 뭐야? 관리의 직급에 따라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직무 대가. 그렇지만 시급은 자기가 왕족이거나 아니면 자기나 자기 조상들이 그 큰 공로를 세울 경우에는 뭘 준다? 시급을 줘요. 예. 그리고 기준도 달라. 노급은 토지를 기준으로 준 거고 시급은 그 토지와 그 관료조는 이제 토지 기준으로 시급은 뭘 주냐? 호를 기준으로 준 거야. 호를. 예. 호봉을 따라서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점이 있다. 이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그 뭐냐면 통로 들어가서 이거 통로는 어디야? 보는데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연결시켜 가지고 보시면 돼요. 잠깐만요. 좀 쉴 때가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토지제도 개편 통론 그 강독은 좀 쉬었다 갈게요. 예.